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송경재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경재입니다. 네. 자, 2022년도 어느덧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네. 상투적인 말이지만 올해 역시 참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네. 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2년 언론계도 교수님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지난 3월 9일이죠. 20대 대선이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선출됐죠. 그리고 네. 이제 막 국정조사가 시작된 이태원 참사.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전 국민들이 잊을 수 없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파장이 있었고요. 이에 따른 언론 보도도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순방외교와 관련돼서 대통령실과 언론사와의 갈등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카카오 서버 화재 사건, 도어 스태핑 실시와 중단 등이 좀 떠오릅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대통령실과 일부 언론사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해외 순방 당시 대통령실이 MBC 기자들을 전용기 탑승해서 배제하고 네. 이어진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충돌까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의 장을 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던 도어 스태핑이 중단되는 사태를 낳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태원 참사라는 비극에서 우리 언론들이 재난 보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네. 초기 언론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지만 이후 과정에서 언론이 보여준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도 발견된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해를 진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올 한 해 새 정부 출범 그리고 정치사회적으로 일었던 변화 대규모 인명 참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가오는 내년 2023년의 언론계는 한번 전망해 볼까요? 어떻겠습니까? 내년 2023년은 개묘년이라고 하네요. 60간지에서 보면 개는 흑색이고요. 네. 묘는 토끼를 의미하는데 이제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네. 이 검은 토끼가 만물의 성장과 번창을 의미한다고 하니까 좀 앞으로 좋은 일들만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게요. 그렇지만은 언론계로 좀 한정한다면은 2023년도가 그리 밝은 전망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라는 중요한 선거 이후에 세력 재편이 이제 가속화되면서 네. 언론계에도 이제 영향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올해처럼 2023년도 역시 한 치 앞도 보기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언론계 역시 격변의 시기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실질적인 정권 교체의 영향이 아마 2023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제 언론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파급력이 이제 미칠 텐데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이슈를 제가 3가지 정도로 전망해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로 꼽는 건 2023년 7월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 만료인데요. 임기 만료에 따라서 이제 방송통신 정책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임에도 정부조직법 제18조의 적용 제한과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3조 제2항에 따르면요. 네. 중앙행정기관으로 보지만은 소정의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된 조직이에요. 네. 구성은 위원이 5명인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이 이제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네. 국회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 추천을 하는데 여당과 야당을 이제 섞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쉽게 얘기 드린다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3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위원과 위원장 임기가 이제 3년이니까
현재의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임기가 내년 7월에 만료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현 정부에서 이제 정부 추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방통위 내 구도가 3대2의 구조가 역전되는 거죠. 여야의 구조가 지금 역정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본격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제 방송통신 정책이 시작될 건데 그 방통위를 좀 잘 봐야 돼요. 네. 그 방통위는 조직이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정부 조직치고는 좀 작은 조직인데요. 네. 뭐 언론 정책 결정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KBS나 EBS는 물론이고요. 그 방송문화진흥회 이제 MBC의 대주주죠. 네. 여기에도 이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요. 대통령이 이제 방통위원장을 통해서 지상파 3곳 중에서 2곳을 결정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사들이 운영하는 뭐 종편, 뭐 케이블 방송사 등의 인허가권이 있고요. 뭐 포털뉴스와 커뮤니티의 진흥과 규제 정책, 그리고 뭐 통신사의 주파수 할당, 정말 권한이 막강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한상혁 방통위원장 전 정부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이었어요. 네. 내년 7월을 기점으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을 하게 되는 위원장이 올 것이다. 뭐 지금 구조에선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직접적으로 나타날까요? 만약에 7월에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면요. 여소야대란 정치적 과도기가 좀 지속되면서 KBS, MBC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좀 법률 개정 논의가 있거든요. 네. 이런 혼란이 좀 지속될 것 같아요. 이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2월 2일에 국회 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그랬죠. 그 핵심 내용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늘려가지고 정치권, 뭐 시민단체, 학계, 언론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건데 네. 여기에 이제 사장 임명 방식을 100명 규모의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사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특별 다수제를 신설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 법안이 그런데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란 고개를 과연 넘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결국 현재의 그 사실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의 사장 선출 방식이 네. 22대 총선까지 굳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정부 여당이 인사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럼 역시 이 과정에서 또 한 차례 언론계 이제 파장이 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KBS, MBC 등의 사장 선임을 놓고 여야가 제도적인 해법을 지금 달리하는 상황이에요. 네. 하지만 결국에는 대통령의 거부권도 있고 여권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그것이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신데 네. 또 한 가지 또 계속되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저희 YTN을 비롯한 언론사 민영화 이슈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혼선도 사실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네. 이미 정부 여당은 공식적으로 그 정부가 대주주이거나 뭐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사 민영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TBS 교통방송은 그 11월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 의회에서 2024년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그런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에서 편향성 논란이 됐던 김호준 씨가 이제 12월 말로 방송을 하차하기로 했습니다. 네. 미디어오늘 12월 12일자 기사 김호준 하차와 2월 TBS 이사진 교체, 인적 개편 신호탄 이 기사에 따르면요. 네. 김호준 씨가 TBS 라디오 김호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와 맞물려서 내년 2월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새 대표가 취임하고 이사회 구성도 대폭 바뀔 것으로 보인다며 TBS 내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TBS는 내년 2월에 이제 차기 대표가 선임되고 4명의 이사 임기가 만료된다고 합니다. 또 TBS가 이미 12월 8일에 차기 대표 선임도 시작했는데요. 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했고요.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음 주 첫 회의를 거쳐서 1월 말 차기 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 후보 추천에는 서울특별시민평가단 점수 40%, 위원회 점수 60%가 반영됩니다. 네, 그리고 유선영 이사장까지 사임하면 그 이사지의 절반 이상이 바뀌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여당 우세 비율로 구성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네. 그럴 경우 임원 최종 임명권이 서울시장에 있어
이른바 여권 친화 논조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YTN 역시 얼마 전에 돌발 영상 사태까지 정치적 쟁점화되면서 좀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돌발 영상 문제와 별도로 이미 YTN 민영화가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네. YTN의 대주주인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 KDN이 11월 23일 이사회에서 21.43%의 지분을 모두 매각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네. 실제 이미 언론계에서는 YTN 인수자로 대통령과 고등학교 이제 동문위 대표로 있는 언론사, 그리고 중견 기업이 대주주인 언론사, 이런 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집권 여당이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의 경영 구조를 개편해버리겠다는 의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매우 크기 때문에요. 그 네. 과정이 과연 순탄할까라고 했을 때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TBS 경영진 교체 그리고 YTN 민영화 순탄치만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신 건데 2023년에 포털뉴스도 좀 변화가 있겠죠? 역시 이제 향후 언론 생태계가 달라질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네. 이미 포털의 과도한 영향력 제한이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서요. 포털 콘텐츠 제휴평가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 아마 2023년에는 결과가 도출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죠. 현재와 같은 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비판을 받고요. 포털뉴스 제휴평가를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기구화하는 것은 더욱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놓일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포털과 이제 언론사 간의 광고료 수익 배분도 이제 아웃링크 제도가 도입되면서 상당히 네. 논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악플 등의 정책 변화도 2023년에 이제 다양하게 논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이제 다음 같은 경우는 아웃링크 선택제를 도입했고, 구독 시스템, 인공지능 기사 배열의 투명화를 실시했고요. 네. 네이버 역시 각 언론사가 기사 배열과 편집을 주도하는 구독 시스템을 정비하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아웃링크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네. 이에 따라 이제 광고 수익 배분 등 언론사와 포털 그리고 제휴평가까지 복잡한 논쟁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공영 포털 뉴스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 중인데요. 네. 포털을 둘러싼 뉴스 생태계의 변화가 2023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미디어 오늘 11월 23일자 네이버 뉴스 개편 저널리즘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기사에서는요. 서비스 개선보다는 저널리즘 가치에 충실한 포털뉴스 생태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네. 최근 포털뉴스의 서비스 개편이 양질의 저널리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최진순 퍼블리시 뉴스와 기술연구소 부소장은요, 인터뷰에서 연재 구독 페이지, 심층 기획 탭 주목에 이어 이슈 타임라인, 주제별 고품질 기사 등 좋은 기사를 부각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라고 네. 이제 평가하지만 네. 아직은 부족한 영상, 하이퍼링크의 반영이라든가 데이터 투명성 공개 등이 남아있는 숙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앞으로 포털뉴스와 관련해서 이용자 편의성과 함께 저널리즘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교수님과 함께 2023년 언론계 어떻게 달라질까 한번 짚어봤는데요. 그야말로 각 분야에서 논쟁과 충돌이 좀 예상되는 부분이 많네요. 정치적 이관계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송경재 교수였습니다.